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이 이제 34일 남은 가운데 대선 투표는 어떻게 참가를 할지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투표에 참가할 수가 있지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유권자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거소와 근로 제한돼 있는 거지만 일종의 부재자 투표 형태로 해서 투표는 가능하다고 하고 거소 투표죠. 네. 거소 투표 형태로 해서 가능하다고 하고 네. 신청 기간이 이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신청하면 가능하다라는 건데 글쎄요. 근데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아니요.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뭐 그렇긴 한데 죄송합니다. 네. 입장이 사실 지금 본인이 거기 수감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사실 적응도 쉽지 않을 거고 거긴다가 이제 재판 준비도 쉽지 않을 건데 네. 글쎄요. 거소 투표를 신청해가지고 한 표를 행사할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할까는 좀 의문. 물론 본인이 뭐 한다고 하면 하는 거지만요. 네. 하정도 의원께 묻겠습니다. 이 부재자 투표를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신청을 한다 예. 치면은 그 신청했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알 수가 있나요? 예, 알 수 있겠죠. 왜냐면 신청자 명단이 작성이 되니까 당연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차피 저것도 하나의 정치의 과정이니까 하나의 시민의 어떤 권리로서 우리가 항상 정부에서 투표는 해야 된다고 권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독방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저 투표를 하려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줄 서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자기만 따로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연일 저희가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부 생활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고 또 알려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들 많이 있을 텐데 저희가 궁금해하다 보니까 또 네티즌들이요, 실제 서울구치소 생활을 해봤던 분들이 인터넷에 경험담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저희가 대표적으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있는 실제 서울구치소 경험자들의 글입니다. 서울구치소는 교도관도 재소자 밥을 같이 먹을 정도로 음식이 괜찮습니다. 사회 유명 인사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서로 존중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경험담을 올린 분도 있고요. 또 독거실, 혼자 쓰는 방이겠죠? 독거실에서는 조용히 사색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태형 변호사가 혹시 이 의뢰인들을 만나러 구치소에 좀 들어가 볼 것 같은데. 많이 가죠. 네. 실제로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이 같은 밥을 먹습니까? 그걸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번호에 적혀놔서 사장님 다음번에 뭐 드셨어요? 가실 때 한번 물어보고 오세요. 밥이 좀 궁금하니까. 먹을만 합니까? 라고 어떻게 물어봅니까? 네.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네.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콩밥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콩밥이 안 나온다면서요? 근데 예전에 콩밥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그래서 네. 예전에 사법시험 문제 보면 그런 것도 나왔어요. 재소자들 밥을 콩 몇 프로, 보리 몇 프로 이것도 문제 나오고 그랬거든요. 콩밥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서울구치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구치소의 어떤 환경들이 사실 인권을 생각해서 네. 방의 시설이라든지 식사 같은 것들이 뭐 안에 계신 분들이야 불만이겠지만 조금 올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정도면은 교도관들도 같이 먹어도 된다라는 정도의 그런 표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교도관이 먹는 식당은 저는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거실 사색할 시간이 많다는 건 뭐냐면요. 서울구치소는 미결수들 되거든요. 왜냐면 미결수들은 노역장에서 일을 안 합니다. 그럼 변호인 접견 없고 일반 접견 없고 혼자 방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책 보고 독서하고 그런다는 얘기인 거죠. 네. 저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 중앙지검에서 네. 조사를 한 사람들이 다 서울구치소로 가거든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수사를 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범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많이 가가지고 네. 다른 데보다 교도관들이 좀 잘 대해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재소자들의 식사는 모두 1일 1,440원입니다. 그렇죠. 거기 서울구치소만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큰 문제가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서울구치소 내 기상송,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들어야 되는 노래가 또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노래입니다. 들어보시죠. 법은 불편하지도 않아요. 법은 우리를 도와주어요. 법은 우리를
자,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이라는 노래 제목인데요. 서울구치소에 있는 분들은 이 노래와 함께 모든 하루의 아침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런데 이 유명한 노래가 구치소 말고 또 다른 데서도 들을 수 있다면서요? 검찰청에서 검사를 퇴근할 때 나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검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네. 예전에 검찰청 시범할 때 이 노래가 나온지 제가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나온다고 하죠. 네. 근데요, 저 이제 김순환 검찰총장이라든가 네. 그 전에 법무장관, 김현웅 법무장관 있잖아요. 전화 걸면요, 네. 저 노래 나옵니다. 컬러링 아. 서비스로 다 나오고 있죠. 전화 콜러링 서비스에 김순환 검찰총장 예, 벨소리가 이걸로 돼 있다고요? 예, 예. 아. 제가 정말 오늘 천생 검사시군요. 예. 김수남 총장은.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또 알았네요. 자, 이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결정이 됐습니다. 5명. 5명의 캐릭터가 근데 진짜 제각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지금 나와 있는 화면에서 보이겠지만 가장 진보적이라고 네. 되는 건 역시 정의당 심상정 후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중도 지향점에 서 있고 네. 보수 진영에서는 스트롱맨, 우파 스트롱맨을 자임하는 홍준표 후보가 가장 오른쪽에 있고 네. 그 옆에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종찬, 배종찬 본부장께 또 묻겠습니다. 그럼 문재인 후보는 조금 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안철수 후보는 표를 더 얻으려면 조금 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문재인 전 대표는 조금 더 안철수 쪽으로 바짝 붙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야 되고요. 예, 유권자. 이게 우리가 네. 중의자 투표라고 그래서 네. 유권자들은 보다 중앙에 있는 평균적인 후보에게 더 투표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념적으로 평균 위치에 있는 우리 보편적인 평균적인 유권자의 위치가 어디냐를 파악해서 본인 스스로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 그래서 문 전 대표에게 늘상 이야기했던 것이 중도로 외연 확대를 해라, 외연 확대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안철수 전 대표는 중도에 있는데 마침 지금 탄핵 국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이념적 평균 수치가 이 5, 가운데보다는 조금 좌측으로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지지율이 급부상하는 이유로도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문 전 대표 좀 더 크게 웃고 하하호호 하면서 중간으로 가는 노력을 보인다 그러면은 지지율에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여론조사 결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18대 대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표가 그러면 올해 대선에서는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 이 결과가 나오고 있죠. 한꺼번에 다 펼쳐주시죠. 한상주 기자 설명해 주시죠.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라는 그랬겠죠. 얘기인데 그렇게 보면 아까 표에서 본 것처럼 이 표가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로 가는 게 그러니까요. 맞거든요. 원래대로 한다면 이쪽으로 갔어야 그렇죠. 정상 근데 표가 숫자를 보면 안철수 후보가 42%, 거의 뭐 절반 육박한 42%가 네. 적었다는 건 아까 배준찬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이번에는 다시 한번 보수 진영을 찍기보다는 약간 네. 중도 성향에 있는 아까 본 것처럼 가운데에 있는 안 후보 쪽으로 좀 쏠리는 건 아닌가. 그리고 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문재인 후보도 16%라는 만만치 않은 유승민 후보보다 오히려 더 많이 표를 가져가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이쪽으로 가신 분들은 어떤 심리입니까? 일종 때 당시에도 네.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접전을 벌였을 당시에 일부 중도적인 아하. 층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되겠지라고 찍었던 건데 이게 대한 실망감이 좀 적용된 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비록 낙선을 했지만 18대 대선에서 42%, 48%를 얻었던 문재인 후보의 표는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이건 본부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가장 많이는 본인에게 갔습니다. 그렇겠죠. 4.1%. 본인이 또 출마를 했으니 본인이 많이 가져갔겠죠. 3명 중 2명인데요. 그럼 안철수 후보,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간 22.4%는 누구냐? 좀 더 지난 대선에서 중도 성향이 강했던 유권자들이고 아. 지역적으로는 호남입니다. 네. 또 연령대로는 50대 후반에 위치해 있는 네. 문 전 대표를 지지했던 이 수도권 화이트 칼라의 일부도 문 전 대표의 어떤 지금 나오는 반문 정서 또 반패권 이런 영향 이미지 탓에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그 맥락에서 지금 보면 문재인 후보 측의 고민이자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안희정 지사입니다.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안 지사는 이번에 당내 경선이지만 안철수 후보와 같은 비슷한 포지셔닝을 가졌거든요. 네네. 실제로 보면 지금은 이제 안 지사가 경선에 패배했지만 그렇죠.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안 지사가 지지율이 내려간 것을 곧바로 안 후보가 가져간 건데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안희정 지사에게 기대를 가졌는데 네. 이제는 안희정 지사가 패배함에 따라 이 표가 어디로 갈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네. 문 후보 쪽의 판단은 명확합니다. 이 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간다면 불리한 게임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문 후보 쪽으로 끌어안아야 되는 과제가 주어진 셈입니다. 예, 지금 아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문 후보의 네. 표가 어디로 갔는지를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지금, 보여드릴게요. 예. 첫 번째.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표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그
안철수 후보한테 이제 그렇죠.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후보한테 아주 적게 갔습니다. 네. 지금 저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진보 세력이 안철수, 문재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저희가 다 합치면 거의 한 60%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 중에는 중도 또는 진보적인 세력도 박근혜 대통령이 공정하고 깨끗한 그런 대통령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네. 대통령을 지지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자기 자신한테 한 60여 %가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0여 %가 바로 안철수 후보한테 갔지 않습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 원래 그 단일화가 없었더라면 안철수 후보한테 올 수 있었던 표는 그대로 있는 거고 바로 문재인 후보는 자기 자신을 처음부터 지지했던 사람만 그대로 갖고 있는 상태다. 즉 전혀 이번에도 표의 확장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인데 뭐 그렇긴 한데 죄송합니다. 네. 입장이 사실 지금 본인이 거기 수감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사실 적응도 쉽지 않을 거고 거긴다가 이제 재판 준비도 쉽지 않을 건데 네. 글쎄요 거소 투표를 신청해가지고 한 표를 행사할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저는 그렇게 그래요? 할까는 좀 의문. 물론 본인이 뭐 한다고 하면 하는 거지만요. 네. 하정대 의원께 묻겠습니다. 이 부재자 투표를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 신청을 한다 네. 치면은 그 신청했는지 여부를 외부에서 알 수가 있나요? 예, 알 수 공개가 있겠죠. 되나요? 왜냐면 신청자 명단이 작성이 되니까 당연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차피 저것도 하나의 정치의 과정이니까 하나의 시민의 어떤 권리로서 우리가 항상 정부에서 투표는 해야 된다고 권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독방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저 투표를 하려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줄 서가지고 이제 해야 되는데 자기만 따로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요, 연일 저희가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부 생활에 대해서 조금씩 알려드리고 있고 또 알려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들 많이 있을 텐데 저희가 궁금해하다 보니까 또 네티즌들이요, 실제 서울구치소 생활을 해봤던 분들이 인터넷에 경험담을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저희가 대표적으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있는 실제 서울구치소 경험자들의 글입니다. 서울구치소는 교도관도 재소자 밥을 같이 먹을 정도로 음식이 괜찮습니다. 사회 유명 인사들이 많이 오는 곳이라 서로 존중해주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경험담을 올린 분도 있고요. 또 독거실, 혼자 쓰는 방이겠죠? 독거실에서는 조용히 사색할 시간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오히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김태현 변호사가 혹시 이 의뢰인들을 만나러 구치소에 좀 들어가 볼 것 같은데. 아, 많이 가죠. 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이 이제 34일 남은 가운데 대선 투표는 어떻게 참가를 할지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선 투표에 참가할 수가 있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유권자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거소와 글로 제한돼 있는 거지만 일종의 부재자 투표 형태로 해서 투표는 가능하다고 하고 거소 투표죠. 네. 거소 투표 형태로 해서 가능하다고 하고 네. 신청 기간이 이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라고 하는데 이제 그때 신청하면 가능하다라는 건데 글쎄요. 근데 실질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아니요. 그래도 전직